중고등학교 국어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평원입니다. 이 앞부분 토목이상 강연을 통해서 우리 토목인들이 앞으로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어교육 전공입니다. 그 현장에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학, 한국의 문법, 한국어의 문법,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주로 대부분의 내용이 외국에 나가면 잘 통용되지 않는 그런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토목공학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토목공학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대로 전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외국에 있는 토목 기술자들한테는 뭐 큰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이 근대 엔지니어를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아마 이야기 보따리도 쉽게 풀리고 또 한국의 토목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정약용을 실학자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은 실학자가 아니라 토목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그냥 이야기 보따리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학술적인 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과학사학회나 다산학회 또는 뭐 관련된 엔지니어 분들로부터 감수를 받고 학회지에 게재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산학에서는 주로 기계공학을 다루었고요. 과학사학에서는 주로 토목공학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토목공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성균관에는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는 빨리 들어갔는데 행정고시는 좀 늦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5년 5수 동안 계속 떨어졌었죠. 그래서 간신히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자마자 정조대왕 옆으로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자문연구기관 초계 문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조대왕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정약용은 정조대왕에게 기존의 배다리 방식, 즉 한강에 많은 배를 모아놓고 500여 척의 배를 모아놓고 못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큰 배를 교각선으로 사용하고 나무 목재인 거더를 얹어서 좀 내진 설계와 비슷한 개념이 있죠. 배다리는 흔들리지만 그 소성 약하게 둔 힌지로 힘이 쏠려서 안전하게 연성 구조체를 만드는 안을 제안을 했고, 이건 조선왕조실록에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 끝에 주교진암이라고 하는 설계 도면으로 완성되는 과정까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정약용 선생이 1년차 관리일 때 토목기술사에 해당되는 핵심 설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 3년 뒤에 다시 정약용 선생은 수원 화성을 설계를 했는데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설계했기 때문에 역시 건설적인 측면에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국산부사를 거쳐서 요즘으로 치면 2급 공무원까지 올라갔다가 종조 승하 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배돼서 18년간 갇혀서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책을 저술하는 활동으로 활약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청년 관리 시절 11년 동안 두각을 나타낸 것은 단연 배다리와 수원 화성 설계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의 뛰어난 업적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유배지에 물러났을 때 책으로만 전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정약용 선생의 직업은 퇴직 후에 책으로 쓴 그 학자가 맞는 것인지, 현업에 있었을 때 두각을 나타낸
토목 기술자가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량 선생의 이렇게 관리 생활인데요. 11년인데 부친상 3년을 빼면 실제는 10년도 관리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친상 도중에 수원 화성을 설계했기 때문에 관리 시절의 거의 절반은 엔지니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인문계열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이러한 걸 설계했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대왕의 이름으로 발표된 모든 문서는 정약용의 개인 문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외에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약용 선생의 이름이 빠진 이유는 유배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빼버린 것이고, 실제로 배달이나 수원 화성을 설계한 것은 그대로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것으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약용 선생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6분야의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는데 좌측은 건설 관련된 분야고 오른쪽은 기계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런데 기계에 관련된 분야는 서양의 기술보다 좀 뒤처지는 수준이었고, 거중기도 우리는 뛰어나다고 배웠지만 복합도론에는 인류 보편적인 발명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건설과 관련된 분야는 배다리를 비롯해서 도시를 설계한 내용들은 서양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공학이라는 점에서 좀 더 수준이 높고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성 신도시 설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면이 남아있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단 하나입니다. 수원 화성 건설 도중에 작성된 문서인데, 원래 계획했던 안은 검은색으로 현재 완공된 건 빨간색으로 표현한 훈련 지도가 한 장이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지도 안배로 정약용 선생이 화성을 설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화성인데요. 화성은 팔달산을 끼고 있고요. 가운데 중심도로를 남북으로 뚫고, 그리고 물길을 역시 남북으로 이렇게 뚫었는데 신기한 것은 물길이 프랑스 파리처럼 동서로 가른다는 점입니다. 또 프랑스 파리와 마찬가지로 좌완에는 군사시설이, 우완에는 행정시설이, 이렇게 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조밀조밀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시 설계 내용은 정약용의 성설이라는 그런 글에 올려져 있는데, 성설은 모두 8개의 건설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성설에는 수원 화성의 크기, 공법, 그다음에 핵심적인 건물을 짓는 방법, 돌을 떠내는 방법, 도시를 짓는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전략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화성 성역극의 조선 사람들이 그대로 그린 도시 설계 도면인데요. 자, 장안문과 팔달문은 가운데 옹성에 문을 내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건 중심도로를 관통하기 때문에 수레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운데 문을 내는 방식이었고요. 자, 동문과 서문은 중심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성문을 다 옹성으로 막아버리는 형태로 방어력에 집중을 해서 도시 설계를 했습니다. 수원 화성의 이제 물길은 도시 안으로 물길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아마 정약용 선생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홍수를 많이 겪어서 수문이 무너지면서 많은 보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정약용 선생은 화성은 내외에 이렇게 안쪽 바깥쪽을 다 돌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쌓아야 하는 게 맞는데, 건설비 때문에 이렇게 외축 내탑 방식으로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축 내탑 방식은 벽돌의 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벽돌은 이렇게 크게 3개의 크기로 표준화시켜서 채석장에서 캐기도 했지만 일반 백성들로부터 매입도 했습니다. 수원 화성이 3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빨리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돌을 매입하고 표준화했기 때문이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PC 공법입니다.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옮겨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수원 화성 건설과 관련된 문서를 보면 채석장에서 돌의 크기를 3개로 표준화하고 옮겨서 쌓을 때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미리 다 다듬고 옮겨서 결합하는 PC 공법 같은 마인드가
정약용 선생한테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문서에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수원화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부름 현상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성설에서 이걸 미리 예측하시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규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즉 3분의 2까지는 안으로 들여쌓고 3분의 2부터는 앞으로 내어쌓는 방식이었는데 건설 현장의 인부들이 앞으로 내어쌓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렇게 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고 시공을 해버린 거죠. 또 하나 부실수공 사례가 있는데 정약용 선생은 성벽 위에 바로 5개의 구멍을 뚫어놓는 저수지를 설계했는데 여기에 물을 담았다가 저기 화공을 하면 일시에 물을 터서 성문 앞에 있는 불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잘못 읽어서 화성 건설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그냥 5개의 구멍만 뚫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뚫어놨죠. 용도를 모르고 그냥 구멍을 뚫었습니다. 원래 정약용 선생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죠.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시에 불을 끄는 것이었는데 그냥 관찰하는 구멍 5개만 뚫어놓고 마른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이 내용은 정약용 선생의 수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림만 보고 잘못 지어서 참 한심한 일이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적어주셨죠. 정약용 선생의 내용은 대부분 정조의 글과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정조대왕은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건물이 포루입니다. 정조대왕은 포루는 불필요한 건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 포루는 치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공격 시설이었습니다. 그다음 이런 공심도는 정약용 선생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시공자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설계된 건물들입니다. 공심도의 장점은 높은 곳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비좁아서 채광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밖을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기 때문에 되게 채광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배다리인데요. 배다리는 설계의 모든 과정이 조선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주교도고요. 정약용 선생의 생가에 배다리를 복원을 했는데 이건 토목공학자가 복원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복원했기 때문에 배 위에 널빤지를 얹어놓는 형식으로 복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다리는 짜맞춤 기법이든 묶음이든 거덜을 얹어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왕조실록에는 21개의 항목을 다 조목조목 따져서 비판을 하고 넘겨주세요. 네. 15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문서화시켜서 책자로 시방서를 만들어낸 거죠. 국가에서 시방서를 펴서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배다리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걷어입니다. 그 전에 배다리는 배를 많이 묶어서 한강 위에 쭉 깔아놓는 방식이었는데 정약용 선생의 배다리는 걷어를 얹어서 상판을 깔았다는 오늘날 다리와 똑같은 구조를 취했다는 점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걷어는 위에서 누르는 스트레스와 압축 스트레스와 인장 스트레스를 다 받게 되는데 넘겨주세요. 교각과 교각 사이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정약용 선생은 4개의 공법이 있는데 첫 번째 공법은 배 위에 배 가운데서 짜맞추는 방식이고 두 번째 공법은 묶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법은 배 위가 아니라 배와 배 사이에서 묶는 공법이고 그다음 네 번째 공법은 배와 배 사이에서 짜맞춤으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네 가지 가설이 있는데 정약용 선생이 택한 가설은 넘겨주세요. 네, 이 방법 그림 다시 올려주세요. 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상상해서 화가와 함께 그린 그림인데요. 교배선 36척을 다 배열을 하고 배와 배 사이에는 3m 정도의 간격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5개의 걷어를 얻는데 걷어와 걷어를 결합하는 부위가 배 가판위가 아니라 배와 배 사이에서 느슨하게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36개의 교각배 위로 2,000명이 동시에 건널 때는 하중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건너는 인원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무게중심이 바뀌는 아주 위험한 구조물이 됩니다. 배 위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배와 배 사이에서 느슨하게 묶어서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를 솟아나는 구조였습니다. 이 배다리는 2,000명이 성공적으로 건넜고 아무도 죽지 않았겠죠. 죽었다는 기록이 없고 왕도 무사히 건너고 수행인원도 무사히 건넜습니다. 배다리는 토목공학자가 아닌 관점에서 보면 배 모아놓고 5개 나무 토막 얹어놓고 바닥 반깡교에 뭐 이리 대단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공학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배다리 하부 구조는 교각선인데 그 전에 배는 주먹구구식으로 다 모았는데 정약용의 배다리에서는 조은선, 표준화된 조은선을 썼으며 넘겨주세요. 조은선은 5개의 하중을 받는 가룡목 부위가 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이 5개 부위의 볼을 얻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배열할 때는 흘수와 건연을 고려해서 배 위에 올라와 있는 건연이 가장 큰 배를 가운데 놓고 흘수가 가장 깊은 배를 강가에 두어서 예비부력이 가장 큰 배가 가운데 오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해수, 서해안의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과 뒤에 모두 앵커를 박아서 고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배는 5개의 뼈대가 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그 측면에 볼을 얹어야겠죠? 넘겨주세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배를 앞과 뒤로 엇갈려서 5개의 벼의 뼈대가 5개의 볼을 얻는 그 구조를 받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개 이빨처럼 맞물리도록 짓는다라고 다 문서에 정확히 남겼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 배 위에 볼을 얹으면 하중이 배 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배의 난간이 파괴되면서 부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배 역시 꼼꼼하게 보가 얻는 곳에 무게중심을 다 고려했고 그 상판, 또 상부 구조 역시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위험한 현상을 다 느슨하게 묶어서 에너지를 솟아시킬 수 있는 구조로 엮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분에 걸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왜 토목공학자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약용 선생은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데 실학자인 측면은 오히려 인문사회 쪽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목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하셔야 할 일은 정약용은 근대 토목공학자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제가 교양 강좌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토목인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정약용 선생 인물 자체가 우리의 근대 토목 유산이라는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고등학생들이 설계한 화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화성을 테이블 위에서 설계하셨습니다. 직접 가셔서 측량해서 설계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들이 수원 화성을 직접 가서 내가 정약용 선생이었다면 수원성을 성 밖으로 밀어내고 해자로 사용하고 성을 좀 더 좌우로 넓혀서 팔달사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원 화성을 다시 새롭게 설계하는 장면입니다. 수원 화성의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도시를 간통하는 물길입니다. 넘겨주시면 물길이 들어오는 곳은 이렇게 새창살물로 막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넘겨주시면 물길이 나가는 곳이죠. 네, 새창살물로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넘겨주세요. 이미 그 시절에는 절단기와 절곡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원 화성은 홍수에 여러 번 넘어가는 문제도 있었지만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원 화성은 물길을 성 밖으로 빼야 된다. 이런 정도는 고등학생들의 프로젝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여러분들도 좀 더 수준 있게 이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청을 해자로 사용하는 대안,
또 제시를 하면서 정약용 선생이 토목인이었다면 정약용 선생이 만들어낸 토목적인 유산을 가지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좀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해진 시간을 딱 20분 내에 끝내달라고 하셔서 지금 딱 거의 비슷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급한 마음에 제가 시간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평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이제 보신 내용 중에서 좀 그냥 궁금한 게 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저희도 사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인데 교수님께서 어떤 계기로 이 다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제 전공은 국어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뜬금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17년간 제 전공 외에 정약용 선생의 엔지니어 분야를 연구해온 건 저희 취미생활이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공과 관련해서 올해 작년이었죠. 수능 31번 이공계 지문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죠. 제가 전공하는 부분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이기 때문에 이공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읽기 자료, 쓰기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전통 공학 유산을 활용해서 국어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경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 네. 예, 회장님. 네. 사실은 손을 들고서 질문을 지금 급히 생각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걸 이렇게 우리 미 교수님 모시는 거 제가 이종서 회장입니다. 근데 오늘 오시는데 잘 이렇게 좀 인사도 드리고 모셔야 되는데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쪽에 정책 포럼에 갔다가 지금 오느라고 좀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혹시 이게 이제 문화유산이 계속 이게 정약용으로 끝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발굴하고 또 조명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최근에 보면 뭐 택리지라든가 그때 실학파들에 보면 실제로 뭘 만들고 설계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인프라, 어떤 뭐 그런 토목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나름 피력을 해놓은 그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제 이거를 하셨으니까 네. 혹시 이제 다음에 누구를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혹시 그런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어떠실지. 네. 네, 지금 치수와 관련돼서 많은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는데 저수지를 만들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길을 바꾸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아마 이건 지방과 관련해서 또 치수는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었죠. 그런 실학자의 기록도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 때의 토지개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측량 기술과 관련된 많은 고민들이 고종 황제까지도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내용은 우리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배웠을 거예요. 세금을 매길 때 땅의 면적을 정확히 재야 되는데 면적을 재는 과정에서 노끈으로 재게 되는데 그 땅의 면적을 재러 오는 관리한테 뒷돈을 주면 끈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작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뇌물을 안 주면 일부러 면적 크게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후기 때는 그 짓 못하게 하려고 땅의 크기를 재는 것을
얇은 대나무 막대를 감아서 이제 재기도 했었죠. 근데 정확히 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이제 쟀던 그런 노력들이 있고, 공평한 가세, 공정사회는 세금을 정확히 내는 것이고, 그 세금을 내는 건 땅의 면적을 정확히 재는 것이다와 관련된 그런 군대 유산을 제가 좀 요즘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대왕과 관련된 업적을 이야기할 때, 과학유산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인물이 장영실입니다. 장영실과 정약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이제 그런 본질적인 물음인데, 장영실은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한 천재적인 기술자에 의해서 만들어낸 작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약용은 국가에 의해서 연구기관에서 배다리를 설계했고 2,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돼서 배다리를 만들었고, 배다리를 만드는 그런 관청인 주교사라는 건물이 있었고, 국가에서 백서인 화성성역의궤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가 주도적인 공학 시스템이 존재했던 곳에서 엔지니어로서 기능을 발휘한 것은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한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조선 후기 정조대왕 시절에 우리 사회에서 이미 공학적인 인프라가 태동하고 있었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뛰어난 분이지만 한 분은 테크니션이고 정약용 선생은 엔지니어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신라의 신비를 해서 그 신라의 그 문화재를 내가 한번 분석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신라의 문화재는 루트 2의 개념으로 돼서 측량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진미력 루트 3이에요. 루트 3은 그 바로 피카소의 그 비례법인데, 이미 우리가 삼국시대나 고려 때 우리나라 측량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 내가 세계학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국문학을 하셨던 뭘 하셨던 우리 민족이 한 일에 대해서 왜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려면은 그런 분야인 분들 많은 그 문헌을 좀 찾으셔가지고 네.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시면은 네.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이미 그 삼국시대 고려 때 이전 도발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세종대왕 때도 상당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그 세상에 노정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왕에 손을 대셨다면은 한번 우리 문화유산이 위대하다는 걸 세계에 한번 학회도 발표를 하시고, 이래서 나름대로의 그 민족 정기를 좀 더 과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세종대왕 때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라 거를 발전시켜서 고려 때 피카소의 이미 그 작품을 재현시켰고, 이조 때는 더 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조 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더 심도 있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고사해서 기왕의 연구가 더 빛나고, 또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세상에 한번 알릴 수 있게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부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답변 드리는 내용은 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거북선도 그렇고요, 우리 첨성대부터 그렇고 이걸 전통 과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전통 공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현상을 보고 궁금한 원리를 찾아내려고 고민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물, 문제 해결 과정의 성과물이었거든요. 그 전통 공학이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즐겨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토목공학인을 포함해서 우리 과학자들은 현재 또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함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고민을 해본다면, 뭐 감성의 깊이가 더욱 천착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엔지니어가 아닌 국민들이나 저처럼 비전공자들도 이렇게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우리 토목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공학의 자부심, 이런 걸 더욱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